고지대 뉴기니 토착적 식량 생산의 한계. 이제부터는 식량 생산이 독자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비옥한 초적달지대의 식량 생산 체계에 비하면 분명히 결함이 있었던 두 지역, 유기주와 미국 동부의 농경민이 다른 곳에서 더 생산적인 농작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자. 만약 그런 농작물들이 어떤 문화적 또는 기타 요인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야생식물군 속에는 소중한 농작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그 지역 농경민의 어떤 문화적 요인 때문에 활용되지 않은 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두 지역의 사례에서 우리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즉 세계 각지의 각 토종 농작물은 생산성 면에서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뉴기니는 전 세계에서 그린란드 다음으로 큰 섬이며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북쪽의 적도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열대 지방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형과 생식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록 대륙의 열대 지방에 비하면 뒤떨어지는 섬이라 해도 동식물이 풍부한 편이다. 뉴기니에는 적어도 4만 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 이것은 남북 아메리카에 비하면 훨씬 긴 기간이며 서유럽의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살기 시작한 기간에 비하더라도 조금 더 길다. 그러므로 뉴기니인으로서는 그 지역의 식물군과 동물군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이 지식을 적용해 식량 생산을 발전시킬 만한 동기가 있었을까? 이미 언급했듯이 식량 생산을 시작하는 데는 식량 생산 생활과 수렵 채집 생활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뉴기니에서는 식량 생산의 동기가 생기지 않을 만큼 수렵 채집의 보상이 크지 않았다. 특히 현대의 뉴기니 사냥꾼들은 야생동물이 몹시 귀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종 육서 동물 중 가장 큰 것은 체중이 45kg인 날지 못하는 화식조, 타조를 닮았으며 날지 못하는 큰 새와 같은 새와 23kg 정도인 캥거루가 고작이다. 물론 뉴기니 해안 지방 소지대 사람들은 풍부한 어패류를 얻고 있고 내륙 쪽 일부 저지대 사람들은 특히 야생 사고 야자를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수렵 채집민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뉴기니 고지대에서 아직도 수렵 채집민을 살아가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 현대의 고지대 사람들은 모두 농경민이나 야생 먹거리는 다만 식단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할 뿐이다. 고지대 사람들이 사냥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갈 때는 밭에서 기른 채소를 식량으로 가져간다. 만약 이 식량이 다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지역의 야생 먹거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그들도 속절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대 뉴기니의 대부분 지역에서 수렵 채집 생활만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뉴기니의 고지대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저지대 사람들까지 농경민이 되어 정교한 식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며 정착 생활을 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에는 숲으로 덮여 있던 고지대의 광활한 지역들이 전통적인 농경민들의 손에서 밭으로 변했고 율타를 치고 배수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되면서 조밀한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뉴기니에서 농업이 기여한 것은 BC 7000년경으로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업이 시작되던 시기에 뉴기니 주변 다른 육지에는 아직 수렵 채집민밖에 없었으므로 고대의 농업은 뉴기니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초창기의 밭에서 농작물을 확신할 만한 자네가 발굴된 적은 없지만 그 속에서 유럽인이 이주하기 시작할 때까지 뉴기니에 지배하던
그리고 뉴기니 야생 조상들의 작물화되었다고 밝혀진 농작물들 일부나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토착 작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세계의 주요 농작물인 사탕수수다. 우리나라 사탕수수의 연평균 생산량은 2위와 3위의 농작물, 밀과 옥수수를 합친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다. 그 밖에도 뉴기니 원산임이 확실한 농작물은 오스트랄리무사 바나나라고 불리는 바나나류, 카나리움 인디쿰이라는 견과류, 늪지대의 대형 타로토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풀줄기, 뿌리, 녹색 채소 등이 있다. 빵나무와 뿌리 작물인 참마, 타로토란도 뉴기니에서 작물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야생 조상은 뉴기니에만 국한되지 않고 뉴기니에서 동남아시아까지 두루 분포하므로 확실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이 전통적으로 추정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에 작물화되었느냐, 아니면 뉴기니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물화되거나 뉴기니에서만 작물화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뉴기니의 생물상 한 지역 또는 시대의 동식물 전체, 즉 동물군, 식물군을 통칭하는 개념에는 세 가지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 첫째, 비옥한 초종달 지대 사헬, 중국 등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공룡과 몇 종이나 작물화되었는데 뉴기니에서는 한 종도 작물화되지 못했다. 그 대신 뿌리 작물이나 나무 작물이 중심이었으므로 뉴기니는 다른 열대성 다우 지역, 아마존 열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농업 체계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을 극단적으로 나타낸 셈이다. 이들 지역 농경민들도 뿌리 작물에 역점을 두기는 했지만 적어도 두 종의 공룡, 아시아 벼와 대형 종자가 열리는 율무라는 아시아산 공룡은 작물화했다. 뉴기니에서 공룡 농업이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애당초 작물화할 만한 야생 작물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 지역 토종식물은 전 세계에서 종자가 가장 큰 야생 볕과 식물 56종에 단 한 종도 끼지 못했다. 둘째, 뉴기니 동물군에는 가축화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전혀 없었다. 현대 뉴기니에 존재하는 가축이라고는 돼지와 닭, 개뿐이고 그나마도 모두 지난 몇천 년 이내에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들어온 것들이다. 그래서 뉴기니의 저지대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단백질을 얻었지만 고지대 사람들은 심각한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뉴기니의 저지대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단백질을 얻지만 그들이 열량 대부분을 섭취하는 주식, 타로토란과 고구마은 단백질 함량이 낮기 때문이다. 타로토란의 경우는 단백질이 1%밖에 안 되어 백미보다 훨씬 적고 비옥한 초승달지대 밀류와 콩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뉴기니 고지대의 어린이들은 올챙이배를 하고 있다. 그것은 양은 많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뉴기니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나 대형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먹지 않는 생쥐, 거미, 개구리를 비롯한 작은 동물들을 일상적으로 잡아먹는다. 그리고 뉴기니의 전통적인 고지대 사회의 식인 풍습이 만연했던 궁극적인 이유도 아마 단백질 결핍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고대에는 뉴기니의 뿌리 작물도 단백질뿐 아니라 영양까지 부족했다.
그 작물들은 오늘날 많은 유기인이 사는 높은 고대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백 년 전 남아메리카 원산의 새로운 뿌리 작물인 고구마가 유기니에 들어왔다. 아마 스페인이 필리핀에 전해준 고구마가 다시 전파되었을 것이다. 타르토란이나 예전엔 유기니에서 재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뿌리 작물에 비하면 고구마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성장 속도도 빠르며 재배 면적당 생산량이나 노동 시간당 생산량도 또한 높다. 고구마가 들어오고 나서 고지대 인구는 폭발했다. 고구마가 들어오기 전엔 유기니 고지대의 사람들이 살면서 농경을 했지만 토종 농작물의 문제점 때문에 인구 밀도에 제한이 있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고도에도 제한이 있었다. 유기니는 비옥한 초송달지대와 좋은 대조를 보인다. 비옥한 초송달지대의 수렵채집민이 그랬던 것처럼 유기니의 수렵채집민도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가축과 작물화할 수 있는 공유, 홍류, 동물 등이 없었다. 따라서 고지대에서는 단백질이 결핍되었고 높은 고대에서 재배할 수 있는 토종 뿌리 작물에도 취약점이 있었다. 결국 그들의 토착적인 식량 생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기니인도 오늘날 전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민족 못지않게 자기 지역 야생 동식물을 잘 알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작물화할 가치가 있는 야생 식물종이라면 무엇이든지 발견해 시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마가 도착했을 때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농작물에 포함시킬 만큼 유용한 식물이 있었다면 금방 알아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유기니에서도 확인된다. 새로 도입되는 농작물이나 가축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것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태도를 지닌 부족들은 그렇지 못한 부족들을 희생하면서 팽창한다. 그러므로 유기니의 토착적인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유기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모든 것은 유기니의 생물상과 환경 때문이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지닌 생물상의 환경의 취약점, 각 지역의 토착민인 농업이 그 지역 식물군에 좌우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미국 동부에 있다. 유기니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는 토종 야생식물의 독립적인 야생문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 발전상에 대해선 유기니보다 미국 동부에 훨씬 더 자세히 연구되었다. 최초의 농경민들이 재배한 농작물들도 밝혀졌고 각 토종 식물의 작물화 시기와 순서도 확인되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다른 곳의 농작물이 도착하기 전에 아마 이미 미국 동부의 여러 강유역에 정착해 토종 농작물을 바탕으로 집약적인 식량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유명한 야생식물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식물들을 실제로 작물화했으며 그렇게 해서 생긴 토종 농작물들은 비옥한 초송달지대의 창시작물과 어떻게 달랐을까? 미국 동부의 창시작물은 비옥한 초송달지대에서 밀과 보리를 작물화하고 또 6,000년이나 지난 후, 즉 BC 2500년에서 BC 1500년에 작물화된 식물 4종이었다. 그중 호박의 일종을 먹을 수 있는 종자뿐 아니라 작은 그릇으로도 이용되었다. 나머지 창시작물 3종은 순전히 먹을 수 있는 종자 때문에 재배되었다. 해바라기, 데이지의 친척인 선프이드 그리고 시금치 먼 친척벌인 명아주. 그러나 씨앗작물 4종과 그릇작물 1종만으로는 완전한 식량 생산 체계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창시작물 4종은 2000년 동안이나 식단을 조금 보완한 정도로만 이용되었을 뿐이다. 미국 동부의 아메리카 원주민은 주로 야생먹거리, 특히 야생포유류와 물새류, 어패류, 견과류 등에 의존해 살았다. 그러다가 먹거리를 작물하는
주된 수단이 농경으로 바뀐 것은 세 가지 씨앗작물, 마디풀, 메이그라스, 작은 보리이 더 재배되기 시작한 BC 500에서 BC 600년 사이의 일이었다. 미국 동부의 이 농작물 7종에 대해서는 영양학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작물들은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다. 밀은 8에서 14%, 옥수수는 9%, 보리와 백미는 자그마치 17에서 32%나 된다. 그 중에서 해바라기와 선프이드 2종은 기름기도 많다. 45에서 47%. 특히 선프이드는 단백질 32%에 기름 45%였으므로 영양학자에게는 꿈의 식품이라고 할 정도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같은 꿈의 식품들을 먹지 않을까? 이 작물들은 영양면에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측면에서는 심각한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명화주, 마디풀, 작은 보리, 메이그라스 등은 밀이나 보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종자가 너무 작았다. 더구나 선프이드는 풍매수분을 하면서 건초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염증을 일으키는 식물로 악명이 높은 돼지풀의 친척이다. 돼지풀처럼 선프이드는 꽃가루도 군락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곳에서는 건초열을 일으킨다. 그런데도 선프이드를 재배하고 싶다는 생각에 싹 사라지지 않는다면 선프이드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강한 냄새가 나고 만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는 사실도 상기하자. 레일이 1년 이후 드디어 몇 개 교역로를 거쳐 멕시코 농작물이 미국 동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옥수수는 200년경에 도착했지만 그 후로도 여러 세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900년경에는 북아메리카의 짧은 여름에 적응한 새 변종이 나타났고 1100년경에는 누에콩이 도착하면서 마침내 옥수수, 누에콩, 호박이라는 멕시코산 3대 작물이 완성되었다. 그때부터 미국 동부의 농경은 크게 활성화됐고 미시시피강과 그 지류들을 따라 인구가 종일한 수장사회들이 생겨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훨씬 생산적인 멕시코산 3대 작물과 함께 토종 작물도 존속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완전히 3대 작물로 교체되고 말았다. 그래서 인디언 밑에 밭에서 선프이드가 자라는 것을 본 유럽인은 아무도 없었다. 유럽인이 남북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한 1492년 무렵에는 이미 농작물로서 선프이드는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 미국 동부의 특산 작물 중 해바라기와 동부 호박 두 종만이 다른 곳에서 다문화된 농작물들과 경쟁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재배되고 있다. 현대의 도토리 호박과 여름 호박도 수천 년 전에 다문화된 미국산 호박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상과 같이 6.16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의 경우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지역은 선험적으로 생산적인 토착 농업이 발달했음직한 곳이다. 토양이 비옥하고 강우량이 적당하며 기후도 적합해서 오늘날에는 풍요로운 농업이 이어지고 있다. 식물군도 생산적인 야생 견과류, 떡갈나무와 잎고리를 포함해 종이 다양했다. 실제로 이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은 토종 작물을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켰고 생활을 영위했으며 BC 200에서 BC 400년경에는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기도 했다. 오늘날의 오하이오주를 중심으로 한 호프웰 문화,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자기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야생 식물을 잠재적인 농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호프웰 문화가 꽃핀 시기는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촌락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9,000년이 흐른 뒤였다.
그리고 이른바 미시시피 문화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력한 것으로는 멕시코 이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와 복잡한 사회를 낳았는데, 이 경우도 멕시코산 3대 작물이 더욱 규모가 큰 인구 폭증을 촉발한 900년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인구 폭증은 너무 늦게 찾아왔으므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은 미처 유럽의 식민지화라는 임박한 재앙에 대비할 겨를이 없었다. 미국 동부산 농작물을 바탕으로 한 식량 생산만으로 인구 폭증을 유발하기에 불충분하던 이유는 간단하다. 이 지역 야생동물은 밀과 보리의 유용성과 비교할 수 없었다. 미국 동부의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 지역의 야생 콩류, 섬유식물, 과실수나 경과수 등을 작물하지 못했고, 그 예외에는 가축화할 동물도 없었다. 그나마도 아마 남북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가축화되었을 것이다. 미국 동부의 아메리카 원주민도 분명히 주변 야생종들 중 중요한 작물이 될 만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 과학으로 무장한 20세기의 품종 개량자들조차 북아메리카의 야생식물을 개발하는 데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물론 피칸을 경과수로, 블루베리를 과실수로 작물을 하고 사과, 자두, 포도, 나무딸기, 블루베리, 딸기 등 유라시아의 몇 가지 과실 작물을 북아메리카의 야생 친척과 교배해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몇 차례의 성공이 우리 식습관에 일으킨 변화는 900년 이후 멕시코의 옥수수가 미국 동부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식습관에 일으킨 변화에 비할 바가 못된다. 미국 동부산 작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원주민은 바로 그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다. 멕시코산 3대 작물이 도착하자 그들은 동부산 작물을 포기하거나 그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 그러한 결과는 곧 아메리카 원주민인지 문화적 보수주의 따위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좋은 식물을 보면 높이 평가할 줄 알았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유기류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에서는 토착적 식량 생산의 취약점은 아메리카 원주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메리카 생물과 환경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척박한 환경에 둘러싸인 수렵채지민의 식량 생산. 지금까지 우리는 식량 생산이 토착적으로 시작된 지역이면서도 서로 대조적인 세 곳의 예를 살펴보았다. 비옥한 초순달지대는 한쪽 극단에 속하고, 유기뉴와 미국 동부는 반대쪽 극단에 속한다. 이 비옥한 초순달 지역의 여러 민족은 훨씬 일찍부터 토종식물 작물화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종을 작물화했고 훨씬 더 생산적이거나 소중한 종을 작물화했다. 또 농작물의 유형들도 훨씬 다양했고 집중적인 식량 생산을 발전시켰으며 조밀한 인구를 더 빨리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근대에 들어오면서 더 진보된 기술, 더 복잡한 정치 조직, 그리고 더 다른 민족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유행병을 겪게 되었다.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지대인 유기니, 미국 동부 사이의 그러한 차이점들이 각 지역의 민족이 가진 취약점이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더 생산적인 농작물이 들어왔을 때 유기니의 경우에는 고구마, 미국 동부의 경우에는 멕시코산 3대 작물, 각 지역 사람들은 신속하게 그 농작물을 활용했고 식량 생산을 했으며 인구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현상을 더 연장해 본다면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서유럽처럼 식량 생산이 토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지역에는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유기니나 미국 동부보다 더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에서 제한적이나마 어쨌든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장에서 언급한 마크 블룸러의 연구, 즉 종자가 큰 볕과
식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각 지역의 대형 포유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는 다 앞서 언급한 여러 지역의 가축과 작물을 할 만한 동물이나 공류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량 생산의 시작에는 식량 생산과 수렵 채집 사이의 경쟁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자. 그렇다면 식량 생산이 매우 늦어졌거나 아예 시작되지 못한 지역들의 경우 그것은 가축과 작물에 적합한 동식물이 유난히 적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렵하고 채집할 만한 동식물 자원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토착적인 식량 생산이 늦게 시작되거나 아예 시작되지 못한 지역들은 대부분 수렵 채집민에게 풍요롭기는커녕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유라시아나 아프리카와 달리 빙하기 말기 무렵 대부분의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식량 생산에 대한 수렵 채집민의 채집의 경쟁력이 비옥한 소수달지대보다도 약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실패하거나 취약했던 것은 사냥감이 풍부한 데서 오는 경쟁 때문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 더 넓은 지역에 걸친 혁신적인 야생 동식물에 대한 수용성, 이러한 결론들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이 장을 마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항, 사람들이 더 나은 농작물과 가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수용성과 각 지역 야생 동식물에 대한 제한을 너무 과장해서 보지 않도록 단서를 달아야겠다. 그러한 수용성이나 제한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지역의 민족들이 다른 지역에서 작물하든 더 생산적인 농작물을 받아들인 사례들을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대체적인 결론은 사람들의 유용한 식물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작물화에 적합한 더 좋은 통작물이 있었다면 금방 알았으리라는 것. 문화적 보수주의나 금기 따위에 구애받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장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넓은 지역에서라는 중요한 수식어를 덧붙여야 한다. 인간 사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매우 생산적인 농작물, 가축, 그 밖에서 나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는 혁신적인 어떤 사회가 이런 것들을 거부했던 사례들을 우수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회가 자기들에게 유용한 모든 혁신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나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한 대륙 전체에 또는 적어도 수백 개 경쟁적인 사회가 공존하는 넓은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그중 어떤 사회는 혁신에 더 관용적이며 또 어떤 사회는 더 저항적이다. 새로운 농작물, 가축 기술 등을 잘 받아들이는 사회는 그 덕분에 더 잘 먹을 수 있어서 혁신에 저항하는 다른 사회보다 인구가 더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를 교체하거나 정복하거나 말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농작물을 받아들이는 일에 그치지 않고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13장에서 다시 살펴본다. 또 하나, 단서는 그 각 지역의 야생 동식물이 식량 생산의 시작을 제한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여러 지역에 대해 나는 그들 지역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결코 식량 생산이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현대까지도 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 유럽인은 흔히 이 원주민은 그냥 두었으면 영원히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오류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외계에서 온 어느 방문객이
BC 3000년의 지구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미국 동부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것은 BC 2500년경의 일이므로 그 외계인은 그곳에서 식량 생산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BC 3000년의 이 방문객이 야생 동식물의 취약점 때문에 미국 동부에서는 영원히 식량 생산이 시작될 수 없을 것이라고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 이후 일어난 사건들로 그 판단은 빗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외계인이 BC 8500년이 아니라 BC 9500년에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방문했다면 비옥한 초승달지대 역시 영구적으로 식량 생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오해했을 것이다. 나는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등 토착적인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지역들의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동식물이 전혀 없었다고, 따라서 일부의 가축 작물이나 민족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언제까지나 수렵 재민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지역의 가축과 작물화할 수 있는 동식물 종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 그에 따라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도 달랐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비옥한 지역들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근대 이르기까지 아직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는 것을 지적할 따름이다. 이러한 내용은 가장 후진적인 대륙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잘 드러난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부는 물이 풍부해 이 대륙에서 식량 생산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최근 몇천 년 동안 이 지역 원주민 사회가 발전해 온 궤적을 살펴본다면 결국 언젠가는 토착적인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은 이미 멸종용 촌락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 통발, 그물, 심지어 긴 운하까지 만들어 고기잡이를 위한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만약 1788년부터 유럽인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주하기 시작해 그 같은 독립적인 궤적을 중단시키지만 않았다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그로부터 몇천 년 이내에 식량 생산자가 되어 가축화된 물고기를 양어장에서 기르고 작물화된 오스트레일리아산 산마나 종자가 작은 볕과 식물들을 재배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2장 제목에 들어있는 문제에 답변할 수 있다. 앞에서 나는 북아메리카인 인디언이 북아메리카산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한 이유가 인디언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사과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을 가졌다. 그렇다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사과를 절대로 작물화할 수 없었을 거라는 뜻은 아니다. 사과를 번식시키려면 접목법이라는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과는 유라시아에서도 재배하기 가장 어려운 과실수였으므로 주요 농작물 중 작물화가 가장 늦어진 진편에 속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자. 비옥한 초승달지대나 유럽에서 사과가 대규모로 재배되었다는 증거는 고대 그리스에 와서야 비로소 나타난다. 이는 유라시아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로부터 다시 8천년이 흐른 후였다. 만약 아메리카 원주민도 그와 같은 속도로 접목법을 발명하거나 습득했다면 결국에는 즉 북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BC 2500년경부터 약 8천년 후인 AD 5500년 사이에 사과를 작물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인이 들어올 때까지 아메리카 원주민이 북아메리카산 사과를 작물하지 못한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사과 때문도 아니었다. 사과의 작물화에 필요한 생태학적 성향 조건을 본다면 북아메리카 인디언 농경민은 유라시아의 농경민과 마찬가지였고 북아메리카의 야생 사과도 유라시아의 야생 사과와 마찬가지였다. 사실 독자들은 지금 이 장을 읽으면서 먹고 있는 사과, 즉 슈퍼마켓에서 파는 사과 일부는 최근 유라시아의 사과와 북아메리카의 야생 사과를 교배해서 개량한 변종들이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과를 작물하지 못한 이유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주어진 야생 동식물 전체의 문제였다. 즉 동식물들이 가축과 작물에 그다지 유망하지 않아서
북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